9장 암수의 다툼. 자, 유전자의 50%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모 자식 사이에도 이해의 대립이 있는데 하물며 서로 혈연 관계가 없는 배우자 사이의 다툼은 얼마나 격렬할까요? 배우자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같은 자식에 대해 서로 똑같이 50%의 유전자를 투자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배우자의 한쪽이 자식들에 대해 공평한 할당량보다 적게 주고 도망칠 수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배우자를 얻어 새로운 새끼를 낳는 쪽으로 투자를 증가시켜 자기 유전자를 보다 많은 자손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상대에게 더 많은 투자를 강요하면서 서로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 개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이성과 교미하고 자식 양육은 모두 상대에게 떠맡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종에 있어서 주로 수컷이 이와 같은 습성을 나타냅니다. 그 밖의 종에서는 암수가 동등하게 양육의 부담을 집니다. 암수의 근본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특징은 수컷의 성세포는 암컷에 비해 매우 작고 그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동식물 어느 것을 취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의 성세포를 가지고 있는 개체의 한 그룹을 편리하게 암컷이라 부르고 다른 그룹은 편리하게 수컷이라 부르기로 합니다. 임신 시점에서 수컷이 자식에 대해 투자한 자원량은 공평한 분담량, 즉 50%보다 훨씬 적습니다. 수컷은 서로 다른 암컷들을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새끼를 만드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암컷이 만들 수 있는 아이의 수는 일정한 한도가 있는 반면 수컷이 만들 수 있는 아이 수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습니다. 수컷이 암컷을 상대로 한 착취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원시적인 생물에서는 일종의 유성생식을 볼 수 있으나 암수의 성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형 배우자 접합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에서는 개체를 암수로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개체도 다른 개체와 교배되기 때문입니다. 정자와 난자라는 두 종류의 배우자는 볼 수 없고 성세포는 모두 같으며 동형 배우자라 불립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로 생성된 동형 배우자의 융합에 의해 새로운 개체가 형성됩니다. 동형 접합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비대칭성이 어떻게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성세포가 쉽게 융합할 수 있고 또한 거의 같은 크기를 가졌던 시대에서도 그 중에는 우연히 다른 세포보다 큰 성세포가 있었을 것입니다. 큰 동형 배우자는 평균 크기의 배우자에 비해 어떤 면에서는 유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배는 출발에서부터 남보다 다량의 먹이 공급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다 큰 배우자로 진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크기 이상으로 큰 동형 배우자가 진화하면 그것을 이용하려는 문을 열어놓는 꼴이 됩니다. 평균 이하의 작은 배우자는 큰 배우자와 융합시키면 유리한 성과를 올릴 수 있으므로 운동성을 길러 적극적으로 큰 배우자를 찾아낼 수 있게 하여 융합을 확실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 선택은 대형의 배우자를 융합 상대로 활발하게 찾아다니는 소형의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벌어진 성 전략의 진화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투자 전략 또는 성실한 전략과 소투자 착취 전략입니다. 착취적인 전략의 배우자는 점점 소형으로 되어 민첩한 운동성을 가진 배우자로 진화되어 갔습니다. 성실한 전략이 만들어내는 배우자는 착취적인 배우자의 투자량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을 메우기 위해 계속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고 운동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실한 배우자는 난자가 되고 착취적인 배우자는 정자가 되었습니다. 바다 코끼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관찰된 모든 교미 가운데 88%는 겨우 4%의 수컷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전 생애 동안 교미의 기회가 없는 독신 수컷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들 독신 수컷도 다른 점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개체군의 먹이 자원을 먹을 때의 왕성함은 다른 놈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암수의 수는 같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룹 선택 이론을 궁지에 몰아넣는 또 하나의 예가 됩니다. 성비가 깨지면 수컷을 만들려고 하는 압력이 재차 그것을 되돌려 놓습니다. 암수를 동수로 낳는 전략은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입니다. 이 전략에서 벗어나는 유전자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선택하는 전략 중 가장 단순한 것은 암컷이 수컷을 미리 잘 조사하여 성실함과 가정적인 성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오랫동안 접촉을 거부하고 수줍어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암컷이 최종적으로 동의하기까지 교미를 인내하지 못하는 수컷은 성실한 남편이 될 가망이 없습니다. 긴 약혼 기간을 강요함으로써 암컷은 변절한 구원자를 솎아내고 성실함과 인내라는 성격을 인정받은 수컷만 골라 최종
최종적으로 교미를 하면 됩니다. 구애 의식에 있어 수컷을 종종 적지 않은 혼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컷이 집을 완성할 때까지 암컷은 교미를 거절하는 수도 있고 수컷이 암컷에게 충분히 먹이를 줘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암컷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 이익인 동시에 가정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수컷을 선택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암컷의 두 가지 전략을 수줍어하는 전략과 경솔한 전략으로, 수컷의 두 가지 전략을 성실한 전략과 바람둥이 전략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공격 행동 분석처럼 끝없이 진동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이 시스템은 어떤 안정 상태에 수렴됩니다. 암컷의 6분의 5가 수줍어하는 유형, 수컷의 8분의 5가 성실형으로 된 집단이 진화적으로 안정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10중 8구 수컷과 암컷을 포함한 모든 개체가 조금씩은 사기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배우자를 착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성실을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은 자연 선택에 의해 예민하게 단련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사기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유리합니다. 불성실에 의해 이익을 얻는 확률은 수컷이 암컷보다 높습니다. 자, 어류의 경우 아비가 자식에게 헌신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어류는 교미를 하는 대신 그냥 생식세포를 물속에 방출합니다. 수정은 배우자의 체내에서 일어나지 않고 물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막 끝난 알을 상대에게 맡기고 사라져버리는 것은 암수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류는 이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암컷이 새끼 아비에게 원조 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그 대신 좋은 유전자를 얻기에 전력을 쏟을 수 있습니다. 암컷이 찾는 목표 중 하나는 생존 능력의 증거입니다. 수컷에게서. 암컷이라면 나이 많은 수컷을 상대로 택하는 것이 꽤 유리한 방책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결점이 어떻든 그들은 적어도 오래 살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암컷은 자기 유전자를 장수하는 유전자와 결합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암컷은 이렇게 우량한 유전자를 추구합니다. 자, 10장. 제목이 내 등을 긁어다오. 나는 네 등을 타고 괴롭히겠다인데요. 이것은 집단에서의 호혜적 이타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입니다. 자, 우리가 집단 형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포식자에게 먹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사회성 곤충에게서 집단 이타주의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성 곤충의 협동 행동의 능력과 외관적인 이타주의는 놀랄 만큼 뛰어납니다. 자기들 유전자의 사본을 생산하기 위해 일벌레는 스스로 그 일을 하기보다 유전자 생산의 효율이 좋은 어미를 그들의 유전자 사본의 생산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렵과 채집생활보다 정착해서 먹이를 양식하는 것이 훨씬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사회성 곤충은 인간보다 훨씬 이전에 발견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딧물과 개미에게서 상리공생의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진딧물은 식물의 즙을 흡입하기 위해 고도로 특수화된 곤충입니다. 그들은 식물의 즙을 매우 효율적으로 빨아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화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빨아냅니다. 개미는 진딧물의 궁둥이를 비벼서 꿀을 짭니다. 진딧물이 그럼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천적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자,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리는 작은 몸체가 우리 세포에 들어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진화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우리의 유사세포와 힘을 합치게 된 공생 박테리아가 그 기원이었다는 논의가 최근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자 하나하나가 공생 단위체라고 하는 보다 과격한 생각이 언젠가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라고 저자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공생적인 유전자들의 거대한 집합체인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몸과 같은 유전자 집합체에서 이탈된 유전자일지도 모릅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옷을 입은 순수한 DNA 또는 이와 유사한 다른 자기복제 분자입니다. 그것들은 주위에 단백질의 옷을 입으며 예외 없이 기생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에 있어서 우리가 양자가 동시에 이익을 주고받는다고 하면 상호 이익적인 협력의 진화를 상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이익의 제공과 이에 대한 갚음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개입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먼저 받은 개체는 상대를 속이고 자기가 갚을 차례가 와도 그것을 거부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기꾼이란 다른 개체의 이타적 행위의 이익을 받아들이나 상대에게 보답을 하지 않는 개체 또는 불충분한 보답밖에 하지 않는 개체를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기꾼은 상대를 가리지 않는 이타주의보다 유리합니다. 자, 선심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대라면 누구에게나 예를 들어서 원숭이 집단에서 털손질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털손질을 해두는 개체를 선심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파는 선심파의 이타적 행동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개체에 대해서는 일체 털손질을 하지 않고 비록 상대가 이전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개체일지라도 무시합니다. 이들 두 전략만으로 생각하는 한 선심파의 절멸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단 전체의 절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원한파가 있는데 처음 대하는 상대와 이전에 그에게 털손질을 해준 개체에 대해서는 털손질을 해주고 그를 속인 일이 있는 상대라면 원한을 품습니다. 즉 그 후에는 그 개체의 털손질을 거부합니다. 원한파 전략은 선심파 전략이나 사기꾼 전략에 대해 실제로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을 취합니다. 대부분이 원한파로 된 집단에는 사기꾼도 선심파도 침략을 못합니다. 그러나 사기꾼파도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입니다. 대부분이 사기꾼인 집단은 원한파나 선심파 양쪽 모두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단은 이 두 가지의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의 어느 편에 안주하게 됩니다. 자, 인간에게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능력과 개체 식별의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호혜적 이타주의는 인간의 진화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라이버스는 인간에게 갖추어진 각종 심리적 특성, 예를 들면 질투, 죄책감, 감사하는 마음, 동정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나 사기를 알아차리는 능력, 사기꾼으로 보이지 않도록 회피하는 능력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 자연 선택에 의해 형성됐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교활한 사기꾼이란 존재인데요. 언뜻 보기에 그들은 보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상 받은 분량보다 조금 부족하게 갔습니다. 사람의 비대한 대뇌와 수학적으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소질은 보다 우회적인 사기 행위를 하고 동시에 타인의 사기 행위를 간파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진화했을 가능성까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견해를 보면 돈은 지연된 호혜적 이타주의의 공식적인 상징입니다.